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인천의 한 가방 창고에서 불이 나서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12시간이 넘는 진화 작업 끝에 오늘 새벽 불길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오늘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는데 별도 공식 유세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수도의 이란 영사관이 미사일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 등 최소 5명이 숨졌는데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주목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어제 인천의 한 가방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근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12시간 넘는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멀리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불이 난다고? 건물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천둥이 치듯 폭발 소리도 들립니다. 오호. 그 터지는 소리 난다. 불기둥이야 100m 올라가네. 뜨거. 어제 낮 4시쯤 인천 서구의 한 가방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 가방과 플라스틱 갈판 등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고 주변엔 공장이 밀집한 탓에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은 주변 공장 8동으로 옮겨 붙으며 화재가 1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팔레트 양이 꽤 있어가지고 짬불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한 소방당국은 헬기 5대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큰 불길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잡혔는데 공장 직원 1명이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고 2,000명 의대 정원을 둘러싼 합리적 방안이 있으면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한 건데 의사단체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50여 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는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수치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기존 입장과 바뀐 게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2,000명이라는 걸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해놓는다면 그 숫자를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저희가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제 저녁 온라인 임시총회를 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사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 의정 갈등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임용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전공의 인턴들의 상반기 수련을 위한 임용 등록이 마감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인턴 수련을 할 수 없고 9월이나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 이전을 약속한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해야 해 별도의 유세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선거를 8일 앞둔 여야 지도부의 움직임,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텃밭인 부산과 경남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는 반성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 기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전 충남 당진시장을 시작으로 아산과 천안, 세종 등 충청권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을 찾아 표심을 잡으려는 건데 특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합니다. 법원에 오가는 동안 SNS를 통해 민주당 후보를 원격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일정은 없지만 재판 일정에 따라 지역구 개항에서 깜짝 유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도 지역구 경쟁자인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TV토론 녹화를 마친 뒤 차량에서 원격 유세를 했습니다. 충남 충북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좀 애매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소열 후보를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건데.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과 충북, 경북, 대구로 오늘 하루 400km 이상 이동하며 선거 유세에 나섭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방사포 도발 이후 보름 만인데 군은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 등을 확인 중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우리 군이 발표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입니다.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양회와 러시아 대통령 선거 등 동맹국의 정치 행사가 이어지면서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들 행사가 막을 내린 뒤 지난달 다시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재개했는데 이번 달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일 등 대형 기념일이 집중돼 추가 도발이 예상돼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이후 올해 정찰위성 3개도 추가 발사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찰위성 2호기 발사 등 강력한 도발이 본격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보도국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죠.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산출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고요. 그러면서도 처음으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여야의 반응 보겠습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습니다. 윤석열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51분에 걸쳐 대국민 담화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강경 입장을 고수한 건지 아니면 전향적인 태연을 보였다고 봐야 하는 건지 여야의 입장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김상일 평론가께 질문할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제? 51분간 대부분 그 근거와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더 타당하고 더 근거가 합리적인 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전향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51분간 그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유감이라든가 국민을 어떻게 좀 설득했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을 봐서는 이것을 전향적인 태도로 듣는 이들이 느꼈을까? 그 부분은 저는 좀 의심스럽고 저도 51분 듣는 내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전향적인 태도로 의료계가 받아들일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도요, 이 다른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담화 이후에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앞서서 이제 국정 운영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험지 출마 후보자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윤 대통령이 이게 의료계와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게 어제 그 담화 이 기조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 국민들이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숫자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몇 명이 적정하냐 하는 걸 무려 의료계하고 그동안 37차례 대화를 했다는데, 그런데 37차례 동안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의료계에서는 늘리고 싶지 않은 속내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의료계 비율을 맞춰가면서 역대 정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총선에 뭐 좀 불리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나는 우리 국민들의 10년 후, 20년을 위해서 그 국가 전략을 세워나가겠다. 저는 이런 의사 표시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더 합리적인 안, 지금까지 37차례 동안 의료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내놓은 결론 아닙니까? 2,000명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안이라는 거는 전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예. 하여튼 윤 대통령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뭐 이거를 확실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의료계에서는 실망스럽다. 뭐 기존과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싸늘한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의정 갈등 한 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출구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두 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일단 의료계는 예.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기보다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안을 그대로 고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이 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좀 주류를 이뤘던 예.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위 의대 증원으로 생긴 이 의료 갈등 문제가 가장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위성도 인정이 된다고 충분히 볼 수 네. 있고, 그리고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대부분 국민들이 또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줘야 하는 것이 결국 정부의 그런 뭐 어찌 보면 역할이라고 해야 할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담화보다 더 중요한 건 이후에 정부와 또 복지부에서 후속으로 어떤 대응을 내놓는지 그걸 봐야 정확하게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만 보고 간다는 네. 얘기를 해주셨다고 지금 좀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일단 중요한 게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그러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도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거다라는 예.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대국민 담화가 나오게 된 배경들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국민들께서 느끼는 이제 피로도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앞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불안감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들께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또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화가 나왔던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담화 이후에 이 의정 갈등 문제 자체가 해결된다라기보다는 더 어떻게 되는 건지 미궁으로 빠지는 듯한 또 우려가 든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이 문제들이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9일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 있어서는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또는 이런 피로도 이런 부분들이 총선 민심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관련 리포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딸 명의로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논란이 된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대출금을 갚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들어갔는데 불법이 확인이 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SNS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양 후보는 2021년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대출 증빙을 위해 허위 물품 계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양 후보는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감수하고 차익이 나면 기부하겠다고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의겸 의원이 밝혔던 해법과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출하면서 허위 서류를 낸 점, 자금으로 5억 원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또 허위 서류를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방문해 대출 경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양 후보의 공천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과를 했고 그러나 위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그렇게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지만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양 후보 논란이 다른 후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양문석 후보 이제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어제 늦게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대출금을 갚을 것이다. 이익은 전액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저는 출마합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저 내용은 저런 식의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얘기는 이제 출마는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과오가 그냥 편법 수준에 그치면 저는 저런 식의 해법이 먹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편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불법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게 사기 대출의 가능성, 그다음에 그 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 방해의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불법적인 그 지금 흔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저지른 불법을 지금 원상회복한다고 해서 과거의 불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얘기해서 대출금을 갚느냐 안 갚느냐 이런 문제는 본질이 아니고요. 저거는 어차피 새마을금고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게 그 불법적인 대출이었다라고 하면 대출금 회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당연히 갚아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문석 후보의 해법은 아까 그 리포트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의겸식 해법인데 김의겸 의원은 그 당시에 뭐 불법적인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이 유효했지만 지금 양문석 후보의 해법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새마을금고청이 이제 업계 관행이다. 먼저 편법 대출을 제한했다라고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아니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양문석 후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이거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그냥 요즘에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죠. 해서 다소의 편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양문석 후보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최명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부적절의 문제를 넘어서서 불법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당시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5대 저축은행들 불법 작업 대출이 딱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편법으로 사업자 대출로 돌려서 결국 주택구입 같은 데 사용하는 것을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근절하겠다 해서 5대 저축은행이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중하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기 대출에 충분히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새마을금고 측과 같이 얘기를 논의를 해가지고 했다면 이것도 업무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통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 이게 단순하게 뭐 편법, 부적절, 사과 이걸로 끝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적절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어제 사기죄로 양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부분도 이제 문제 삼은 거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사기죄가 된 거면 어느 포인트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물론 앞서서도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금고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속이는 부분과 그리고 편취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 과정에서 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든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기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어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일단 편법의 영역이 아니라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의혹들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아직 현장 점검 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부터 시작한 일단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 대출 과정에서 편법이 아닌 불법의 어떤 소지가 있는 논란이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현장 점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 논란에 대해서 후보 개인의 문제다라면서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곤혹스러운 모습인데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전에 돌입해서 이런 사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참 상당히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또 이게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는 어긋나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는 만약에 또 해당 선거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후보도 후보지만 민주당 측에서도 일단 공천 취소 없고 그냥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지금 후보를 빼는 게 더 좋은지. 왜냐하면 빼는 게 더 좋은 건 뭐냐면 다른 지역, 특히 격전지에 영향을 많이 줘서 이 한석을 지키기 위해서 10석을 잃는 경우가 나온다면 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론 동향을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지역에서 어쨌든 우리 후보를 빼서 저쪽을 당선시키는 것보다는 당선이 된 후에 재보궐로 가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뭐 어떤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복잡한 셈법이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셈법 속에서 지금 여론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전략적으로 어떻게 더 좋은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여쭤볼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국민 눈높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 눈높이에는 이게 적당한지 다른 지역에 어떤 표심엔 영향이 있을지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뭐 김부겸 위원장도 다 인정을 했고요. 자, 그런데 단순히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운데 자, 일주일만 버티자. 그러면 이제 총선이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양문석 후보 논란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고 뭐 막말 논란에 이어서 이제 이 뭐 사기 대출 의혹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잘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그 다른 지역 그 격전지의 다른 지역의 표심이 출렁거린다 싶으면 아마 포기시킬 거예요. 근데 그 조짐이 적어도 오늘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는 저는 그 감지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좀 그 후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오늘이라도 또는 오늘 오후라도 저런 문제가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더라.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이런 판단이 들면 아마 곧바로 그 후보를 사퇴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한석을 잃더라도 다른 뭐 5석이나 10석을 얻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장현주 변호사께는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확인해봐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하고 내가 이렇게 사업한다는 걸 제출한 그 서류가 맞냐 틀리냐 요거만 확인해보면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에 제출된 서류들이 있을 것이고 그 서류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도 그 서류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서류와 그리고 현재 상황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어떤 속이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새마을 금고 측의 어떤 직원이라든지 대출 업무를 했던 관련자들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관계를 뭐 조속하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됩니다. 예, 짧게 한 말씀. 근데요, 지금 뭐 양문석 후보의 딸이 대학생이고 그 이후에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는 뭐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그냥 대출해줄 끝이 아닙니다.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그 당시에 사업자 대출을 빌미로 집을 사는데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후에 사후조사도 해요. 사후조사에 뭐 4억 원대 상당의 허위 물품 네. 계약서까지 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예. 이게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조속하게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마을금고의 조사 결과가 오늘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 소식도 짚어봅니다. 한동훈 위원장 공식 선거 이후 처음 부산을 찾아서 본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중대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던 겁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 뛰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한 위원장은요, 낮은 자세로 몸을 낮추고 네. 이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 직전보다 15.3%포인트 내려갔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지금 그 PK 민심은 어떻다고 보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겁니까? 리얼미터 조사 하나만 가지고 PK 민심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겠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갤럽 조사나 이런 것들을 네. 다 종합해 봤을 때 네. 이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뭐 사퇴했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도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지방으로 확산되거든요. 저는 그 여파로 봅니다. 그 여파로 이제 부산이나 일부 지방 같은 데도 예. 이제 지지율이 뚝 떨어졌지만 사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사퇴하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사퇴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가는데 회복 국면에 들어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지금 BK 민심도 저렇게 출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건 어차피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회복이 100% 될 것이냐 아니면 과거보다 뭐 좀 한 7, 80% 수준에 그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부울경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몇 명의 당선자를 낼 것이냐는 걸 결정할 거로 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성취를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다. 기회를 자신에게도 달라,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흐름을 보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는 호소를 하고 기회를 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97일간 바꾸려고 노력한 거를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동훈 위원장의 노력만을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한동훈 위원장은요, 여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지 네. 완호부댐이 아니에요. 그 전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상황은 지금 국민에게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노력한 거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면은 눈치를 본 것과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과 노력한 것 중에서 예. 어느 게 더 클까? 눈치를 좀 더 본 거 아닐까? 좀 더 노력은 못했을까? 한계는 인정하지만 좀 더 지도자답고 좀 더 당당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과감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본인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판단은 또 국민의 몫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국회를 이제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거 요거를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충청권 방문하잖아요. 그쪽에서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뭐 사실 어떤 선거에서든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충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총선 승패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한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고 아마 지금 유세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도 이걸 반대하고 나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민주당 등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맞불을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 최근에 들어서 좀 낮은 자세, 읍소, 그리고 그다음에 호소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건 지금 현재 다소 좀 불리한 판세로 간다는 평가를 하면서 예. 최대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연이틀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야권에서 나오는 총선 낙관론 재차 경계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읍소 작전, 큰절 작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 속는 거는 모르겠는데 2번, 3번, 4번, 5번 속는 건 속는 게 아니라 공범이다. 네, 속지 마라 공범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표 1000표 이내로 결판이 나는 지역 전국에 49곳이다 라면서 지지층의 투표 강조했고 지지층 결집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현재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번 총선 판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이야기들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만큼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선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지금 이 선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이고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대돼 있습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1000표 이내로 결판이 나는 그런 접전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리고 다른 당들도 누구 하나 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 마지막 날까지 민심에 더 낮은 자세로 호소하고 한 표라도 더 호소하는 자세로 다가가는 정당이 결국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민주당은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총선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살펴보죠. 네. 이 대표가 오늘요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제 녹화한 원희룡 후보와의 첫 토론회가 오늘 밤에 방영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 내용 가지고. 네. 지금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계양을이 아시다시피 워낙 그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원희룡 후보로서는 여기서 뭔가 큰 카드를 던지고 아마 공세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제 그 TV 토론 장면을 이제 언론에 공개할 것이냐 이걸 놓고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죠. 예. 근데 결국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기서 어차피 본인은 아마 원희룡 후보로부터 난타를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녹화해서 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오늘 밤에 이제 방영이 되니까 저기에서는 뭐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했던 원희룡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대단한 공세,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한 공세를 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 지역구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 찾았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지원을 했는데 정권 심판론에 좀 힘을 보태는 듯한 언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후보들 지역을 지원한다. 그 민주당의 어른 그 원로로서 지원한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게요. 이게 전국적인 유세를 한다거나 전국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전국적인 메시지를 만약에 낸다면 5년 만에 뭐 당신도 어쨌든 정권이 그 교체되는 그런 어떤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은 그 어떤 본인이 좀 도움이 될 만한 후보, 될 만한 지역을 골라서 이렇게 그 지역만 지원하는 그 정도로 보는 것이 행보로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막말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입니다. 과거 유튜브 발언들로 논란이 되고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 비위를 저질렀다 이 주장을 펼친 과거 발언들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뭐 최근에 한 발언은 아니고 2017년, 뭐 2020년 이게 과거의 발언이긴 합니다만 이 발언의 정도 수위가 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셉니다. 네, 너무 그러니까요. 세고 그리고 지금 대상이 이제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과거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거나 그러니까요. 뭐 김환란 이대 총장이 그 당시 미군들에게 여대생들 성상납을 시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걸 보면 이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던진 거예요. 예. 이건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문석 후보의 최근의 그 대출 논란과 이 김주혁 후보의 이 과거에 사실 저희가 입에 담기도 힘든 정도의 이 막말이 예. 좀 대중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굉장히 좀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는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실형이 확정이 되면 정치인 조국은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스쿼트하고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라 판단하고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서 통과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감옥이 무슨 스포츠 센터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뭐 조국 대표가 그냥 그 본인이 실제 닥칠 일 뭐 이거를 그냥 그 담담하게 풀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뭐 빠르면 5월 뭐 내지는 뭐 한 7월 5, 6, 7월 사이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러면 조국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배지는 달 거예요. 달고 이제 그 의정 활동을 뭐 한 몇 달 하다가 이제 그 감옥을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순위가 승계를 받겠죠. 뭐 그러나 이제 조국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거기서 아마도 마감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2년을 뭐 감옥에 갔다 와서 뭐 다시 피선거권을 회복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뭐 2031년까지 어차피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는 존재가 계속 살아 있으면 그러면 아마 그 본인이 그 출마는 못하더라도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조국 대표 총선에 참여한 이후로 계속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해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는 윤 대통령 당으로부터 버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버려질 것이다 하면서 한동훈 특검법을 제가 발의하는데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찬성을 해가지고 그 특검법도 통과가 될 것이다. 뭐 이걸 예로 들은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살려주는 거죠.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물론 그 좋은 성적을 만약에 얻는다면 강력한 경쟁자로 탄생하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견제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은데 거기에다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 대표가 발의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버리기 위해서 그걸 찬성할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라고 깃발을 하나 만들어주는 셈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감은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조국 대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국민의힘이 오늘요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은 이 업체의 변호를 맡았던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죠. 이 범죄 수익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께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보이세요? 뭐 사실 뭐 부적절한 건 뭐 너무나 명백합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정치적 고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일단 그 이종근 변호사 과거 검사장 시절에 우리나라 다단계 수사의 최고 권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에 저도 수임료가 20억이 넘는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단일 사건으로. 그렇다면 그리고 이거는 명백하게 피해자들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 수임을 하다 보면
이 결국 피해자의 돈과 이게 섞여가지고 수임료로 지급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적절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종근 변호사의 행동 자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남편인데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담배와 양주의 수량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요, 수출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77억 원 상당의 면세 담배와 양주를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 창고입니다. 한 남성이 포장된 상자를 옮깁니다. 홍콩으로 수출한다고 신고된 양주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서 나온 건 생수였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자유무역지대 창고에서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을 좀 악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대 중국인 동포 등 4명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년 넘게 양주 약 1,100병과 담배 70만 갑을 국내로 빼돌려 팔았습니다. 밀수입하려던 담배 40만 갑은 압수됐습니다. 총 77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단속에 대비해 중국 담배 상자 안에 골판지를 넣어 규격과 무게를 맞췄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겉으로 봐서는 전혀 분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양주와 담배는 중국인 보따리상의 명의를 빌려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세관엔 홍콩으로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는 보세 창고 주인과 짜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30대 중국인 동포는 바지 사장에게 4천만 원을 주고 거짓 자백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자, 지난달 28일 정식 출시된 샤오미 전기차가 중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글쎄,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 전해 들려요. 그러면 인기 비결은 뭔지, 이게 진짜 자동차 만드는 일인데 차질은 없을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외관은 보셨을 거예요. 네. 외관은 이제 지금 뭐 포르쉐 타이칸과 비슷하죠. 예. 근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 가지 타입인데 표준형이 있고 프로와 그리고 메타 타입, 맥스 타입이 있는데 이 가격이 4,000원대 초반에서 5,500만 원대입니다. 4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성능은 굉장히 발표에 따르면 프리미엄급입니다. 왜냐하면 이 샤오미 측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표준형으로 이제 차를 산다 하더라도 한 번 충전하면 최대 7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네. 여기다 제로백이라고 해서 멈춘 상태에서 100km까지 속도를 내는데 고급형은 3초 이내. 야. 그리고 표준형도 5초대에 이제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프리미엄급 사양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초기에 지금 하루 만에 선 주문량이 88,000여 대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인도까지는 적어도 모델에 따라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샤오미가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샤오미는 중국의 국영 자동차 기업 베이징 자동차 협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근데 연산 2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문하게 되면 연내 못 받습니다. 내년으로 이제 인도시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샤오미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프로젝트에 매달려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철회를 했거든요. 애플은 맞습니다. 전기차를 못 만들고 샤오미는 출시하고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륙의 실수인 샤오미는 애플의 카피캣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걸 베껴서 먼저 기술을 이제 베껴왔는데 그런 이제 샤오미가 3년 만에 2021년 3월부터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에 3년 만에 전기차를 내놓은 겁니다. SU7인데요. 중국 명칭으로는 수치, 스피드 울트라 7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의 최고 경영자 레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난 3년 동안 3,400여 명의 R&D 인력이 총 100억 달러, 13조 이상을 투자했다. 기술 면에서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과 테슬라를 뛰어넘는다. 향후 15년에서 20년 이내에 세계 빅5 자동차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문제는 애플이 포기한 이유가 뭐냐? 자동차를 만드는
그 자동차 제조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종합 산업입니다. 디자인, 기술 개발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아무리 능력이나 R&D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기존 자동차 업체와 경쟁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이 샤오미의 경우에는 20만 대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 출시한 이후에 품질 성능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품질 성능도 따져봐야 되고 또 포르쉐 닮았다는 지적도 받고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샤오미 전기차가 성공할까를 보면 4천만 원대 전기차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까지는 괜찮아요. 국내에서도 이제 무선 로봇 청소기 경우에는 10대 가운데 4대가 메이드 인 샤오미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게 안전하고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과 이제 안전이 중요한데요. 샤오미는 가전제품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자동차에서는 저가 이미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값싼 가격으로 중국인 내수 시장에서는 선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 잘 팔릴까는 의문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알리테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테무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 공세 매섭습니다. 그런데 이용에 불편하는 점을 그러니까 이용의 불편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가격이 싸다 보니까 많이 이용은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싸요. 맞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사실은 저렴해서 구매는 하는데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사가 최근 1년 사이에 중국의 쇼핑 앱을 이제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10명 가운데 8명이 이용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겁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배송 지연이에요. 그다음이 바로 낮은 품질, 이 짝퉁 논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품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0명 가운데 5명은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어느 정도 이미 피해를 감안하고 이제 구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초저가 전략이 이제 먹히고 있다라는 거, 버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제 이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천원마켓 기획전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현지 업체를 협약을 통해서 빨리 셀러를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의 강점은 로켓 배송인데 이걸 전국적으로 이 배송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 초격차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 짧게 짚어볼게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아주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또 목표가치가 있고 이게 달성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거 어떤 상황을 봐야 그렇습니다. 맏형의 규환인데요. 그동안 이제 자동차가 부진을 좀 메꿨는데 이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에 11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월 기준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36%가 급증을 하면서 올해 이제 무역에서 수출에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 1등 공시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정부의 목표치 수출 700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인 이유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일단 이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는 어디에 쓰이느냐? 주로 PC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여기다가 AI, 인공지능용 서버에 많이 쓰이는데 특히 이 서버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올해 이제 신제품을 내놓은 삼성이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리아 수도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이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 등 최소 5명이 숨졌는데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소행이라며 보복을 공언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철골 구조물과 잔해는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최정예 부대의 사령관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미국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Our team is looking into it, so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anything just yet.
이스라엘은 최근 몇 주 동안 친이란 무장 세력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해왔습니다. 사흘 전에도 시리아 북부와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주변으로 확대되는 걸 경계하지만 불똥이 이란으로 튈 조짐을 보이면서 중동의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풍이 물든 가을과 눈 덮인 겨울이 동시에 보입니다. 기상청이 주최한 올해의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함정욱 씨의 가을과 겨울이라는 사진입니다. 이외에도 날씨에 관련된 어떤 사진들이 뽑혔는지 사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는 기상기후 사진 영상 공모전에는 전체 3,600여 점이 접수되어 심사 결과 40점의 사진과 영상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대상은 한라산 백록담이 얼음에 갇힌 풍경을 촬영한 김정국 씨의 얼음 속 한라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온이 높아진 바다에서 야광 중이 푸른빛을 내는 모습과 갑자기 내린 폭설로 서울 도심이 마비되거나 한여름 수온이 상승해서 녹조가 덮친 모습 등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모전 사진들이 최근에 기후 변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요? 네,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과거에 입선된 작품들이 모두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사진들을 모두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노을이나 무지개, 구름의 변화 같은 풍경 사진들이었던 반면에 10년 전부터는 가뭄이나 폭설, 국지성 호우 같은 급격한 기상 변화에 대한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네, 점점 변해가는 날씨에 대해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봄꽃 구경 많이 다녀오셨나요? 올해는 꽃샘추위가 여러 번 찾아오면서 봄꽃 개화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봄꽃 명소에 갔는데 꽃들이 만발하지 않으면 많이 아쉬울 텐데요. 벚꽃 개화 시기, AI도 맞출 수 없다면 기상청을 통해 만발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벚꽃과 철쭉 군락지 개화 현황을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화 전 모습, 개화가 시작된 모습,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만발된 꽃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봄 기상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풍성하게 만발했을 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3도, 대전과 대구 2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영동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수요일에는 호남 동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